지난 시간에 확률이 뭔지 아는데 필요한 사전 지식에 대한 학습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확률이 뭐냐라는 걸 이제 얘기를 시작할 건데요. 이 확률은 크게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로 나뉩니다. 그래서 요 각각을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수학적 확률이 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읽어보시면요. 어떤 시행에서 표본공간 S에 속하는 근원사건의 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표본공간 S의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근원사건이라는 게 그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S의 부분 집합들이니까, 그쵸? 따라서 근원사건의 수라는 것은 결국 표본공간의 원소의 개수 NS, 요건 집합단원에서 배웠습니다. NS가 되는 거고요. 각각의 근원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자, 사건 A에 속하는 근원사건의 수를 NA라고 하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A는 NS분의 NA, 요렇게 정의를 합니다. 요게 바로 수학적 확률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사위 던지기 요 시행을 또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주사위 던지기에서 표본 공간은요, 당연히 1, 2, 3, 4, 5, 6 요렇게 6개의 원소로 구성된 집합이 됩니다. 그죠? 따라서 NS라고 하는 것은 이게 6이 되는 건데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의 총 가지수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앞선 단원에서 배웠듯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라는 것은 결국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와 같다라는 걸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중에 하나의 사건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사건 A라는 놈을 소수가 나오는 사건으로 정의를 했다라고 한다면 A라는 놈은 2와 3과 5로 이루어진 집합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입니다. 즉 사건 A의 가지수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중학교 때도 우리가 잠깐 확률에 대한 개념을 배웠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모르겠네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뭐 어쨌든 그때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모든 경우의 수 분의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뭐 요렇게 배웠었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배웠는데 그게 또 해석을 하면 의미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집합의 개념으로 표본 공간과 사건을 이해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률은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사건의 원소의 개수로 정의를 하는 게 맞습니다. 됐죠? 예. 그래서 여기 뭐 근원 사건의 수, 근원 사건의 수다 그랬는데 결국 이 근원 사건의 수가 나타내는 거, 요 표현이 뭐냐 하면 거기에 속하는 원소의 개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원 사건이라는 게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부분 집합들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됐죠? 예. 그래서 요렇게 NS분의 NA,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로 정의되는 요 확률을 수학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그 놈을 기호로 PA로 나타내는데 여기서 이 P라는 놈은요, 영어로 확률이 probability입니다. 그래서 probability에 P를 따서 우리가 그냥 확률 PA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수학적 확률을 구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이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주사위의 각 면이 일어날 확률을 뭐라고 하냐 하면 6분의 1이라고 알고 있죠. 그건 역시 이게 뭐예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분의, 그죠? 각 근원 사건의 원소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6분의 1로 정의가 되는 겁니다. 역시 수학적 확률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각각 6분의 1씩으로 나눠서 계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각 6개의 면이 나올 가능성이 모두 다 똑같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수학적 확률은요, 기억하세요.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에만 수학적 확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됐지?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학생들이 근데 선생님,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확률이 전부 그 수학적 확률이면 그럼 여태까지는 전부 그런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 그런 것만 했나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들만 공부를 했던 겁니다. 중학교 때는. 그지? 자,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지 않는 게 도대체 어떤 경우가 있나요? 그러는데 요거 이따가 우리 통계적 확률에서 예를 들 테지만 지금 궁금해 하실 테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윷놀이 할 때 윷 알죠? 윷 요렇게 생긴 거. 예, 요렇게 생긴 겁니다. 그죠? 요렇게 생겼는데 자, 얘를 던졌을 때 나오는 결과는 두 가지로밖에 안 봅니다. 여기가 등이에요, 등. 그 다음에 요렇게 놓이면 뭐가 나오는 거야? 배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아니면 요거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얘가 생긴 모양이요. 한쪽은 둥글둥글하고 한쪽은 평평하기 때문에 얘가 던졌을 때 요놈이 나올 가능성과 요놈이 나올 가능성이 똑같다고 말 못합니다. 그쵸? 예를 들면 얘가 요런 식으로 요렇게 요런 모양으로 딱 바닥에 떨어졌다고 한다면 여기가 둥글둥글하기 때문에 요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런 모양이 되려면 되게 적어도 이렇게는 땅바닥에 떨어질 때 요런 모양을 하고 있어야 요쪽 그렇죠. 요쪽으로 넘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근데 얘가 둥글둥글하기 때문에 뭐 오뚜기처럼 생각하신다면 얘가 될 가능성보다는 얘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육가락 하나를 던지는 시행에서는요. 하나만 던진다면 얘가 나올 가능성과 얘가 나올 가능성이 똑같다라고 말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얘 확률을 각각 2분의 1씩이다라고 말 못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일단 수학적 확률은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만 사용할 수가 있으며 그때 확률은 ns분의 na로 구해낼 수 있다.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또 예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눈의 수의 합이 7이 될 확률을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 즉 표본 공간 S를 구해보면요. 자, 이거 순서상으로 쓴 겁니다. 1,1, 1,2, 그 다음에 6,5, 6,6까지 모두 36개의 순서상이 나오겠죠. 자, 당연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예를 들어 1, 2의 눈이 나오는 경우와 2, 1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서로 다른 경우로 보는 겁니다.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만약에 모양이 같은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아니면 그냥 서로 다른이 안 붙고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다라고 할 때에도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그때도 36개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모양이 똑같아도요. 문제 자체에서 그 둘을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 둘은 서로 다른 객체로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쌍둥이 두 명이 똑같이 생겼다고 해서 그 두 명이 한 명이 되는 건 아니듯이 그죠? 예. 우리가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에도 항상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36개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 36개 안에는 당연히 1, 2와 2, 1이 서로 다른 경우로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모양이 똑같은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다고 하더라도 문제에서 이 두 개의 주사위는 서로 구분하지 않는다. 그런 조건이 나올 리도 없지만 만약에 그런 언급이 없으면 무조건 36개로 보시고 1, 2가 나온 경우와 2, 1이 나온 경우는 서로 다른 경우로 카운트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서로 다른 주사위니까 36개의 원소를 갖는 표본 공간 S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그냥 경우의 수를 구하자면 고배 법칙에 의해서 주사위 한 개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6가지씩이니까 6, 6에 36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눈의 수의 합이 7이 되는 사건을 A라고 한다면 A는 1, 6, 2, 5, 3, 4, 4, 3,
5이 6일로 구성된 이러한 집합이 되겠죠. 따라서 A에 속하는 원소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구하는 확률, 여기서 말하는 확률은 수학적 확률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수학적 확률을 쓸 수 있는 이유는 이 표본 공간에 등장하는 모든 순서쌍들이 나올 가능성이 다 똑같은 정도로 기대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주사위 하나가 똑같은 정도로 6면이 나올 가능성이 모두 다 똑같은 정도로 기대되고요. 나머지 주사위 하나도 그렇겠죠. 그래서 그 둘을 동시에 던져도 똑같은 정도로 기대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구하는 수학적 확률은 ns분의 na, 즉 36분의 6, 그래서 6분의 1로 계산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학적 확률을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 빨간 공 4개와 파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낼 때 빨간 공 1개와 파란 공 2개가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문제도요, 요 위에서 풀었던 문제와 마찬가지로 표본 공간 S를 다 구하고 그 다음에 사건 A를 다 구해서 집합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원소의 개수들을 세서 확률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아무도 그렇게 풀지는 않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와 사건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내는 겁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 총 몇 개의 공이 들어있어요? 지금 7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3개의 공을 꺼낸다 그랬으니까 한꺼번에 꺼내는 걸 의미하고요. 거기서는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 3개 중에 빨간 공이 몇 개고 파란 공이 몇 개인지만 보면 되니까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뽑는 조합의 수로서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NS라는 놈은 표본 공간을 S라고 한다면 7 컨비네이션 3이 되는 거고요. 얘는 7 팩토리얼을 3 팩토리얼과 4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니까 결국은 35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지? 오케이. 그 다음에 빨간 공 1개와 파란 공 2개가 나오는 건데 결국 빨간 거 하나, 파란 공 하나가 나오려면 빨간 거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파란 거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이러한 경우의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총 요거는 4가지고 요건 3가지니까 12개가 가능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이제 학생들이 또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근데요, 이게 좀 웃기지 않나요? 왜 이게 12가지인가요? 이게 빨간 공 1개와 파란 공 2개가 나오는 경우는 그냥 빨간 공 하나와 파란 공 2개, 게다가 순서도 고려 안 한다 그랬으니까 이거 한 가지만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데 그게 아닙니다. 요 빨간 공이 지금 4개가 들어있어요. 그죠? 여기에 언급이 없죠. 예. 빨간 공은 서로 구분하지 않는다. 파란 공은 서로 구분하지 않는다. 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생긴 공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다 서로 다른 객체로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빨간 게 지금 4가지가 있는 거고요. 파란 게 지금 몇 가지가 있는 거야? 3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4가지 중에서 빨간 거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 거 3가지 중에서 2가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3가지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12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전체 경우의 수, 즉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에도 7개 중에 3개를 뽑는 거니까 이 경우의 수 안에는 빨간 거, 파란 거, 파란 거 뭐 이런 식으로만 나오면 예를 들어 이걸 다 뭐 빨간 거와 파란 공을 구분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실 3개를 뽑는 경우가 요거밖에 없습니다. 빨빨파. 그죠? 그 다음에 뭐 있죠? 네, 빨빨빨. 그 다음에 파파파. 이거밖에 없는 거죠. 이 4가지밖에 없지만 요게 사실은 빨간 공이 다 4가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요런 경우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총 4가지고요. 요렇게 나오는 경우는 1가지가 되는 거고 요렇게 나오는 경우는 12가지가 되는 거고 자 요렇게 나오는 경우는 4개 중에 2개 뽑고 3개 중에 하나 뽑는 거니까 18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요렇게 더해서 30가지에다가 요렇게 더해서 5개에서 35개가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치? 그래서 처음에 확률 공부할 때는요. 아니 왜 빨간 공 4개를 다 다르게 보는지
파란 공 세 개를 다 다르게 보는지 그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게 공부하다 보면은 고개가 끄덕여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다르게 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공을 꺼낼 때 똑같이 생긴 빨간 공이지만 얘를 꺼낼 수도 있고 똑같은 빨간 공을 다른 놈으로 선택해서 꺼낼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다 다른 걸로 보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결국 NS는 35고요. 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사건 A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요 놈의 원소의 개수는 12입니다. 그죠? 그래서 NA가 12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PA, 즉 A가 일어날 확률은 NS분의 NA에서 35분의 12 요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럼 통계적 확률이라는 것은 뭐냐라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어떤 시행을 n번 반복할 때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Rn이라고 하면 n이 매우 커질수록 사건 A가 일어나는 상대 도수, 즉 전체 시행 횟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난 시행 횟수죠. 사건 A가 일어난 수죠. 뭐라 그래야 돼? 사건 A가 일어난 총수. 요 놈이 일정한 값 P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때 이 P를 사건 A가 일어날 통계적 확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통계적 확률 PA는 어떻게 구하냐 하면 총 시행 횟수에서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으로 본 이 P 값을 확률 PA, 통계적 확률로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잠깐 예를 들었지만 이 6가락을 던졌을 때 등과 배가 나올 가능성이 모두 같다고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다 같다고 기대하지 못할 때,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확률을 통계적 확률로 구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예를 들어 요렇게, 그죠? 유시 요렇게 될 가능성이 얼마냐라고 한다면 이 6가락 하나를 계속 던져보는 거예요. 그죠? 무지하게 많이 던져봤을 때 전체 시행 횟수 n에 대해서 요렇게 나온 횟수가 Rn이라고 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값이 바로 얘가 6가락이 요렇게 뒤집어져 있을 배가 나올 확률이 되는 겁니다. 됐죠? 당연히 얘가 배가 나올 확률이면은 등이 나올 확률은 얘 아니면 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1에서 PA를 빼는 거죠. 그쵸?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요 놈이 뭐가 되냐면 결과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신다면 이게 이제 전체 뭐예요? 표본 공간 S겠죠? 그리고 요게 이제 등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6가락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죠? 만약에 등이 나올 확률이 PA였다고 한다면 배가 나올 확률은 당연히 1에서 PA를 뺀 것만큼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개념은요, 조금 있다가 우리 여사건의 확률을 배우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가 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보시지만 그 통계적 확률이라는 것은요, 경험적 확률이라고도 불러요. 왜 경험적 확률이냐? 직접 던져보고 그 시행 횟수에서 사건 A가 발생한 횟수로서 확률을 정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치? 근데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야구 있죠. 야구에서 타자별로 타율이라는 게 있어요. 뭐 혹은 농구에서 자유투 성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들이 전부 확률이거든요. 근데 그 확률은 이 사람이 나올 때마다 친다 못 친다의 가능성이 항상 똑같다고 말 못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타율이나 자유투 성공률을 계산할 때는 전체 이 사람이 타석에 나선 횟수 분해서 안타를 친 횟수로서 그 사람의 타율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통계적 확률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험적 확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타율이 믿을 만한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타석에 쓴 횟수가 상당히 많아져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그 신인 타자가 딱 타석에 한번 나와서 안타를 한번 땅 때렸어요. 그래 놓고선 야, 저 선수의 타율은 100%입니다. 나왔다 그럼 치네요. 막 이렇게 말 못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통계적 확률은 n이 충분히 큰 경우, n이
원래 정확한 정의는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n분의 rn의 극한이겠지만 n이 충분히 크면 그냥 n분의 rn을 통계적 확률로 생각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 통계적 확률을 어떤 식으로도 볼 수가 있냐면요. 사실 수학적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6분의 1이죠. 근데 이것도 실제로 주사위를 던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이 던져봤을 때 그 던진 총 횟수분의 1의 눈이 나온 횟수를 계속 구해보면 그 값이 수학적 확률 6분의 1에 점점점 가까워지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됐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건 뭔가 알 듯 모를 듯 어려운데요? 싶은데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만나게 될 확률은요. 모두 다 수학적 확률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통계적 확률은요. 뭐 시험 시간에 뭐 던져볼 거야? 어떡할 거야? 그죠?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계적 확률과 관련된 문제는 절대로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식의 개념이 통계적 확률의 개념이구나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다만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어떤 그 궁사 있죠. 양궁대회에서 A라는 궁사가 등장을 했는데 이 A 궁사는 1000번을 화살을 쏘면 900번 정도는 관역에 명중시키는 궁사다.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궁사가 명중시킬 확률은 1000분의 그냥 900으로 보고 문제를 풀어라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그 궁사가 관역에 명중시킬 확률은 10분의 9다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라 라는 그 정도 조건으로밖에 통계적 확률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됐지? 그래서 이 통계적 확률에 대해서 너무 부담감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떤 야구 선수가 1000번의 타석에서 270개의 안타를 쳤을 때 이 타자가 타석에서 안타를 칠 확률, 이놈을 구해서, 즉 타율을 구하라는 얘기죠. 이거는 통계적 확률일 수밖에 없고요. 그냥 전체 타석에 선 횟수 1000번 분해서 270번 안타를 쳤으니까 이 확률은 100분의 27, 즉 이 타자의 타율은 0.27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통계적 확률은 이런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번 시간에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강조드리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게 될 모든 문제는 수학적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될 거고요. 수학적 확률은 언제 구한다? 모든 근원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동일하다라고 가정이 될 때에만 수학적 확률을 구한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됐죠?